당신의 몸 안에 8,000년 전 조상이 살아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2021년 유럽의 한 유전체 연구소가 전 세계 160개 민족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원형 유전자를 보존한 민족은 누구인가?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마존 원주민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위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인이었습니다. 연구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살아있는 시간 캡슐이다. 세계 역사상 대부분의 민족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언어를 잃거나 문화를 잃거나 유전자가 뒤섞이거나. 하지만 한국인은 세 가지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수천 년간 전쟁과 침략, 식민 지배까지 겪은 민족이 왜 한국인만 조상의 피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연구 결과에 인생이 바뀐 한 유전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인의 피에 새겨진 8,000년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헬릭센. 북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지금은 유럽의 한 대학에서 유전체학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올해로 67. 머리엔 흰 서리가 내렸고 주름은 제 인생의 지도처럼 얼굴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류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민족의 DNA를 들여다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남미의 원주민, 북극의 이누이트까지. 인류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발자국을 유전자 속에서 읽어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주목하게 된 건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연구소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160개 민족의 유전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이었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민족이 고대의 유전자 구조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 조상의 피를 가장 순수하게 간직한 민족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프리카 민족이 1위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이니 그곳 민족들이 가장 오래된 유전자를 지녔을 거라 생각한 거죠. 아니면 오랜 고립 생활을 해온 오세아니아의 원주민이나 아마존 깊은 숲속의 부족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1위는 동아시아의 한 작은 반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K-팝이라는 음악이 유행한다는 것,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 그 정도가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유전자 보존율 1위를 기록한 걸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샘플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체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8,000년 전 동아시아에 살았던 고대인의 DNA 구조가 현대 한국인에게서 거의 그대로 발견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주와 정복, 혼혈을 거치며 유전자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상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살아있는 시간 캡슐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이길래 이토록 오랜 유전자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 그 궁금증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연구휴가를 신청하고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한국의 역사도. 하지만 그 무지함이 오히려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오직 과학자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보존된 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화려한 네온사인. 겉으로 보기엔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전학자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흐르는 시간을 읽는 사람이죠. 저는 한국의 지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한반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엔 동해, 서쪽엔 서해, 남쪽엔 남해. 그리고 북쪽엔 험준한 산맥과 거대한 대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천연 요새였습니다. 외부에서 대규모로 침입하기엔 지리적 장벽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유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탄한 대륙이라 민족 간의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략하고 훈족이 유럽을 휩쓸고 몽골이 동유럽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는 끊임없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외부의 대규모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물론 침략은 있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한국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략자들이 한반도에 정착해서 대규모로 혼혈을 이룬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물러가거나 한국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문화적 결속력.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자, 같은 음식, 같은 풍수. 수천 년 동안 이것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보통 외부 민족이 들어오면 문화가 섞이면서 유전자도 섞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인이 들어와도 그들을 자신들의 문화로 흡수해버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 음식을 먹게 하고 한국식으로 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대규모 유입 없이 문화적 동화만 이루어진 셈이죠.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한 교수가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은 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지킨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유전자가 보존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외부의 침략에도 식민 지배에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말을 잃지 않았고 문화를 잃지 않았고 그래서 피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리적 고립과 문화적 결속. 이 두 가지가 한국인의 유전자를 8,000년 동안 지켜낸 방패였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고립되어 있었다면 다른 섬나라들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영국도 한국만큼의 유전자 보존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찾아서.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초원에서 말입니다. 2019년 저희 연구소에 흥미로운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한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고대 유골이었습니다. 약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초원지대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이 유골은 처음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선 흔히 발견되는 유형의 유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DNA 분석 결과가 나오자 연구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유골의 유전자가 현대 한국인과 90% 이상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두 지역은 직선거리로만 4,000km가 넘습니다. 중간에 중국 대륙이 가로막고 있고 험준한 산맥과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3000년 전 중앙아시아 초원에 한국인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샘플을 3번이나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유골의 주인은 분명히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역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고려인 이주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20세기 초 많은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유골은 30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고려인 이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고대 민족 이동 경로를 연구하는 동료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가 제게 흥미로운 가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방 유목민들은 초원지대를 따라 동서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고대인들도 서쪽으로 이동한 집단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몽골 고원, 시베리아 남부에서 발굴된 고대 유골들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DNA가 유라시아 곳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조상들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어떤 이들은 북쪽으로. 하지만 한반도에 남은 이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유전자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주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은 고립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고대에는 대륙을 누비던 이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한반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8000년 동안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 민족. 떠날 수 있었지만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 저는 카자흐스탄 발굴팀에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원형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한 곳은 오직 한반도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인만이 그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유전자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전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유전자와 언어. 얼핏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입니다. 유전자는 생물학이고 언어는 문화니까요.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어 유전학. 저는 이 분야의 선구자인 미국의 한 연구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모국어가 뇌구조와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그 언어에 맞게 뇌의 특정 영역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패턴이 세대를 거쳐 유전될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에 대해 물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의 뇌에서 독특한 패턴이 관찰된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구조화하고 기억하는 능력에서 다른 언어 사용자들과 구별되는 신경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한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사용하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과 협력하여 한국인 피험자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미국 연구팀의 분석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리를 들을 때 다른 민족과는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절을 구분하고 소리의 높낮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언어를 사용해온 결과 그들의 뇌구조 자체가 그 언어에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보존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는 주변 국가의 언어와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와도 다르고 일본어와도 다릅니다. 이 독특한 언어가 외부와의 동화를 막는 장벽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소통이 어려우면 혼인도 어렵습니다. 혼인이 적으면 유전자 혼입도 적어집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어라는 독특한 언어 체계가 한국인의 유전자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어가 현대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식민 지배를 겪으며 모국어를 잃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은 영어를 쓰게 되었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어나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들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했습니다.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몰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지하에서 숨어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언어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해방 후에도 한국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함께 유전자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말과 피를 함께 지켜낸 민족이다. 둘 중 하나만 지켜낸 민족은 많다. 하지만 둘 다 지켜낸 민족은 극히 드물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발표 이후 전 세계 의학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보존율이 높다는 게 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료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전체 분석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너무나 복잡하고 개인마다 변이가 많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원형 유전자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변하지 않은 유전자 구조. 한국인의 DNA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저희 연구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 환자들의 유전자 분석이 다른 민족보다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유전자가 많이 섞인 민족은 분석할 때 노이즈가 많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원래 있던 것인지 나중에 섞여 들어온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처럼 유전자 혼입이 적은 민족은 분석이 깨끗합니다. 마치 맑은 물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흐린 물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맑은 물에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는 국제학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일본인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도 섬나라로서 고립되어 있는데 왜 한국만 특별한 것이냐고.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륙에서 대규모 이주가 있었습니다. 조몬인, 야요이인 등 서로 다른 유전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섞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런 대규모 유전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유전자 균일성은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이 발표 이후 저는 여러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특별하다는 건 한국인이 우월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월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전자에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유전자는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뜻입니다. 고대인의 DNA를 직접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천 년 된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몸 안에 고대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은 걸어다니는 고대 유전자 도서관인 셈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서관. 오래된 책들이 보존된 곳. 한국인은 8,000년의 역사가 담긴 유전자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도 식민 지배에도 근대화의 물결에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유전자 도서관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민족에게 매료되어 갔습니다.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경외심마저 느껴졌습니다. 대체 어떤 힘이 이들을 지탱해온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한국에 머무르면서 저는 한 가지 표현을 자주 들었습니다. 단일 민족.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냐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수혈통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든 민족은 어느 정도 혼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도 다양한 요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북반계, 남반계 여러 유전적 흐름이 한반도에서 만났습니다. 완벽하게 순수한 혈통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유전자가 섞이면서 이전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적 특성이 희석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외부 유전자가 유입되었지만 핵심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물에 새로운 물줄기가 함유해도 강의 흐름 자체는 유지되는 것처럼 한국인의 유전자는 새로운 요소를 흡수하면서도 원래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전자 연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순수하다는 게 아닙니다. 8,000년 전의 조상과 현대의 후손이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유전자의 실. 저희 연구팀은 이 연결성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대 유전자 구조가 현대까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연결성 지수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변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조상의 유전자가 후손에게 얼마나 온전히 전달되었는지를 본다면 한국인만큼 잘 전달된 민족은 찾기 어렵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신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에는 진실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단일 민족 신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화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연결성이라는 형태로. 저는 한국인들이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인인 저는 제 조상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민족의 피가 섞여 있고 그 흐름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알고 있습니다. 8,000년 전의 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한국인은 그것을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과학적 호기심으로 이 나라를 찾았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논문을 쓰고 연구소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유전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연구협력차 방문한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분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 할머니는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때 피난을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어린 동생들을 업고 걸었던 기억.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를 잊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담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할머니 한 분 안에 한국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힘. 유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도 함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현미경으로 DNA를 들여다보던 과학자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수천 년의 사랑과 고통, 희망과 절망이 그 작은 나선 구조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보면 역사책이 떠오른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제 유전자는 여러 민족의 것이 섞여 있습니다. 제 언어는 영어이지만 제 조상 중에는 영어를 쓰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제 문화는 현대 유럽 문화이지만 그것이 1000년 전에도 같았을까요? 저는 뿌리가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깊었습니다. 8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유전자에는 그 모든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마저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 한국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연구를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서울의 한 산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들 모두의 몸 안에 8000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까? 자신들의 피 속에 얼마나 긴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 알까?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 증거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한국인은 기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최종 정리하던 날,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인은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지켜냈을까? 유전자, 언어, 문화. 대부분의 민족은 이 중 하나쯤은 잃습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서 떠내려가 버리죠. 언어를 잃은 민족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인은 영어를 쓰게 되었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었습니다. 문화를 잃은 민족도 있습니다. 정복당하고 동화되어 원래의 풍습과 전통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가 완전히 바뀐 민족도 있습니다. 대규모 혼혈로 인해 조상의 DNA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경우죠.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한글을 씁니다. 김치를 먹습니다. 조상의 피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이런 민족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전 세계 민족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언어 보존율, 문화 연속성, 유전자 연결성. 이 세 가지 지표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민족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학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결과가 맞다면 한국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화적 생존을 이룬 민족이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화적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생존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존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고대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몽골 제국이 침략했습니다. 일본이 2차례나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대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보통의 민족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언어를 잃거나 문화를 잃거나 정체성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결속시켰고 결속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논문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보존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다. 수천 년 동안 세대를 거쳐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이 유전자에 새겨졌다. 피 속에 기록되었다. 세계가 놀란 것은 단순히 데이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 때문입니다. 8,000년 동안 자신을 지켜온 민족. 수많은 고난에도 굴하지 않은 사람들. 한국만이 해낸 기적. 저는 과학자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기적. 이제 저는 유럽의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한글로 새겨진 작은 도장. 제 이름을 한글로 적어준 것입니다. 클라라. 그 세 글자를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을 떠올립니다. 연구를 마치고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전자는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DNA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8,00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 사랑과 희생. 그 모든 것이 작은 나선 구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8,000년 전 한반도 어딘가에서 살았던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 사람의 DNA가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몸속에, 학교에 가는 아이의 세포 안에,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혈관 속에 8,000년 전의 그 사람과 오늘의 한국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조상이 남긴 것은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말투 속에, 습관 안에, 세포 하나하나의 시간의 유산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8,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한글은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문자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고대인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전 세계 수십 개 민족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처럼 저를 감동시킨 민족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조상을 기억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유전자가 8,000년 동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손주들,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한국인의 유전자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8,000년이 아니라 10,000년, 20,000년까지도.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몸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조상 이야기를,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8,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